네, 이 골프 치실 때 또 좀 윗분들이랑 같이 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한테 정확한 거리 이렇게 딱 알려서 예, 저 보고해드리면 예쁨 받습니까? 예쁨 받습니다. 네, 바로 또 승진 코스. 네. 아,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막 그런 이래. 시대는 아니죠. 네. 네, 하여튼 그런 예쁨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거리 측정기 R2G 메이트 핀 뷰어로 한번 네.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실전 투자 이야기 한번 그러시죠.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제는 2차 전지가 또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장에서. 네, 예. 예, 반면에 뭐 전력기기 뭐 이쪽은 또 꽤 세게 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테마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갈피를 못 잡고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에 좀 리스크가 조금 존재하고 뭔가 리스크 회피 성향이 이제 불어들 때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아예 높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조금 불안한 것들이 좀 더 많이 조정을 보이는 경향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이제 1분기 실적이 뭐 지난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 방향성이 조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실적이 그렇게 확인된 그런 네. 섹터들이나 종목들은 네. 이렇게 뉴스가 없을 때는 계속 갑니까? 다음 실적까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과거 트렌드를 보면은 실적이 좋았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이제 수치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좋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전력기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고 이 내용도 되게 좋았다. 네.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통은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을 때는 한 개 분기에서 두 개 분기 정도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과거 트렌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확인해서 진짜 차고도 주가는 상당 부분 아, 괜찮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 한번 좀 먼저 한번 짚고 가고 싶은데 네. 미국의 그 신용등급 하향 영향 없는 겁니까? 근데 이게 조금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네.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이 이제 처음은 아니었고요. 네, 네. 네. 2011년도에 S&P가 한번 이제 신용 등급을 한번 낮췄었고, 네. 그리고 23년도에 피치가 낮췄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무디스, 그러니까 3대 신용 기관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무디스가 낮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은 2011년도 S&P가 낮췄을 때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한 4.5% 정도 빠졌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이 됐었던 부분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치가 인하했을 때는 주가 영향이 이제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고 과거에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이제 엄청나게 큰 파장이나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난 거예요, 그냥? 아니, 예. 끝난 걸로 다 치는 건 같은데. 아, 그래요? 끝난 걸로 쳐 이제.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경험이 없었으면 되게 서프라이즈 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견됐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AAA에서 AA 플러스로 바뀐 부분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B등급으로 바뀌었다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엄청난 없겠지. 강등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AA 플러스도 높은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래서 그럼 여전히 3대 신용평가사에서 계속 최고 등급을 모두 다 받고 있는 국가들을 보니까 네. 뭐 독일 같은 네, 국가 맞습니다. 있고 스위스, 그다음에 호주 뭐 이런 네. 국가인데 그럼 너 지금 미국이 트리플 A가 아니고 호주가 트리플 A니까 호주 투자할래? 그건 아닌데요.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걸 보면 네. 아 이거는 물론 이제 장기적인 미국에 대한 신뢰는 약간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투자를 멈춰야 될 이유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약간의 스크래치가 난 건 사실이지만 네. 이게 중상을 입은 건 아니다. 약간의 아. 스크래치 정도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은행들에 대한 뭐 신용등급도 좀 하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던데. 네. 여튼 확실히 네.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각국 정부에서 좀 낮추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 소화가 되는 국채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국채가 예전보다는 미국 국채가 네. 예전보다는 잘 안 팔리고 있고 인기도 좀 낮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글로벌하게 보자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일단은 그래도 뭐 가장 미국 시장에 많이 투자를 좀 이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그 외의 시장으로 이렇게 좀 눈 돌릴 가능성은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신흥국이든 아니면 뭐. 근데 뭐 이제 안전자산이 미국이 이제 안전자산의 의미가 있었다 보니까 예. 지금 트렌드가 유로화 관련된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금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트렌디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제3구로 가고 이렇게 가기에는 이게 안전자산에서 안전자산을 옮긴다라는 개념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럼,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이 인기가 없어서 네. 금리가 계속 뭐 예를 들어 시장 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해요. 막 올라가는 건 아니야.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돼. 그럼 사실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역수라고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야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주식 시장에 좀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어떤 데미지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오른다? 네. 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5% 정도 되는데 5% 정도로 올라가는 순간 미국 정부도 아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다시 연준에서 국채를 매입 규모를 늘린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4.5에서 뭐 5, 5.5% 이렇게 한없이 간다라고 가정하기에는 네. 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 투자 얘기를 조금 더 네. 집중해서 그 지금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시장이 분위기가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뭐 안 좋은 종목들 워낙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시장 전체로 보면 뭐 미국이랑 대비해서도 별로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네. 그러면 우리 시장 쪽에 올해를 매우 좀 좋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든든한 형내 시장으로 가는 게 맞는지 크게 시장으로 보자면 어떻게 혹시 보고 계세요, 우리 대표님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미국 자산만의 매력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정고점 대비했을 때 뭐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떨어진다, 조정을 보인다라고 네. 하면은 들어가야 그냥 돼요. 계속 담아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30 떨어졌다 네, 싶으면 매우 심플하게 그냥 2, 30% 떨어지면 그냥 그냥 들어가자. 담는다. 예.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담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 아니면 제가 가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면 가던 종목일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시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은 좀 시장 관점에서 보는 측면이 좀 강하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방향성이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20, 30% 빠지면 들어간다. 예, 분할 매수해서 계속 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네요, 그죠? 미국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할 수가 예.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올해 시장을 보면은 완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보다는 결국에는 업종이나 종목 피킹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종목 피킹을 잘했고 내가 갖고 있는 업종 혹은 종목이 하반기 혹은 내년 실적이 여전히 좋다라고 판단되시면은 그냥 주가가 올랐다로 저는 꾸준히 들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약간 저는 그 미국 시장 20, 30% 빠지면 들어간다. 이건 굉장히 공감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20, 30% 혹시라도 올랐으면 무조건 뺀다. 네, 요즘 이제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혹시라도 올랐으면 빼고 많이 빠졌으면 아주 뭐 많이 빠졌으면 그냥 좀 슬퍼하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올해 이제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면은
50% 이상 주가 상승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 들어서 50%. 네,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했을 아, 때.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100% 넘은 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20%만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네.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맨날 하는 말이 똑같이 그냥 저도 떠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시장이 좀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은 뭐 이게 꾸준히 가는 종목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 이제 찾으면 또 있군요. 올해부터는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어떤 그래요? 부분이냐면은 미국과 이제 중국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제조업 관련된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산업일수록 우리나라 산업 기업들이 반사이익들을 많이 거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단기간에 하고 끝날 거냐라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지속되는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수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 시기가 되게 2, 3년 길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2, 3년 계속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남들이 못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 네. 뭐 내지는 남들이 할 수 있지만 그 탑티어에 몇 국가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조선은 사실 탑티어에 뭐 중국과 한국이 있다고 쳤을 때 중국을 이제 안 할 거니까 전 세계에 이제 한국 하나 남은 거고. 물론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선박 자체가 그렇게 우리나라만큼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LNG만 쳐도 그렇게 네네네. 효율적으로 잘 못 그렇죠. 만들거든요. 그럼 조선 같은 거 그래서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고 전력기기도 사실 뭐 미국의 기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멕시코에서 만드는 건데 걔네가 잘 못 만들어. 그러면 이제 주문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 3월까지 누가 가져올 수 있어? 저요. 한국이 가져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좀 계속 그런 기대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긴 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력기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AI 투자나 AI 서비스의 증가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고 생각한 사람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해요. 근데 AI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확실한 트렌드다라고 네. 하는 게 전력은 계속 부족하다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력을 새로 이제 발전소를 지어서 전력이 생산되는 데까지는 적어도 한 3년 정도가 빨라야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년, 3년 내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재투자하고 설비 투자 다시 하고 신규 발전 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적어도 3년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주가가 올랐다고 끊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길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약간 우리 시장 쪽에 얘기 네. 이왕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좀 네. 지금 2차 전지가 네. 아주 그냥 할 일 없이 무너지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인가 싶긴 하고 네. 이 정도로 2차 전지가 어두워요, 전망이? 그 이유가 이제 그냥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LCD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제 과잉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이클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헤게모니를 다 가져간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중국은 한번 마음먹고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과잉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떨어뜨리고 이 산업을 정말 헤어날 수 없게끔 경쟁자를 네. 뭐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도 이제 거기에 조금 그 트랩에 좀 갇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니켈을 비롯해서 이제 금속 광산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고 네. 그리고 이 가격이 그냥 하염없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산에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정제 효율성, 정제 기술도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더 증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가장 좋았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니켈 가격을 비롯해서 쭉쭉쭉 오를 때 이제 재고 자산은 낮은 가격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서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던 부분인데 네. 지금은 이제 반대로 트랩에 갇힌 거죠. 이제 제품 원재료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고 네. 높은 가격에 원재료는 갖고 있고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상당 기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모양이군요. 근데 이제 그게 트리거가 어떤 게 될지는 사실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공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 시점이냐, 어떤 포인트냐를 짚는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딱히 보이는 부분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했던 부분이 전기차가 다시 더 많이 팔리는, 그러니까 네. 성장이 확실히 많이 팔리게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기대했던 게 아무래도 요즘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ESS만이 들어가지 않겠냐. 네. 요 부분 기대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ESS가 지금 LFP가 다 그냥 휩쓸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면 이제 가격이 낮고 화재 위험성도 더 낮기 때문에 예. 뭐 더 그냥 때려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효율의 배터리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ESS 시장은 그냥 LFP가 거의 그냥 휩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중고 업체들이 역시 네, 제일 강점이고. 네.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당장은 뭐 희망은 보이진 않지만 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가는 저점을 찍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네.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보이는 부분은 없긴 하다라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80% 떨어졌어요. 네. 80%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아까 LCD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표적인 공급 과잉 산업이 화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설비를 지으면서 근데 화학 주가를 보시면은 그냥 끊임없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떨어지듯이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으면 좀 쉽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차전지 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한 2, 3년 전쯤에 워낙 많이 갖고 계셔서 그 중에 한 명도 저인 것 같아서 아유. 같이 한번 좀 여쭤봤고요. 더 나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네. 지금 하원에서 미국 하원에서 그 감세안에서 지금 AMPC가 좀 그러니까 기간이 좀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질문. 그 AMPC를 지급하는 기간이 기존에 33년이었었나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앞당겨서 빨리 끊겠다고 지금 감세안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게 정말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네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그게 이제 인플레를 어떻게 자극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찬반 논란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 가능 여부는 정말 좀 실행해 봐야지 알고 그게 정말 미국 정부나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도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이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시장 이야기 그리고 왜 반도체도 늘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예. 반도체 쪽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의 완승으로 지금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완승.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건 HBM이었고 네.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지금 관세를 앞두고 좀 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는 이제 레거시 DRAM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네. 결국에는 HBM이 버텨주느냐라는 네. 부분인데 삼성은 올해는 뭐 납품이 좀 어려운 게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율이 잘 나오지 않아서 네.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장은 그냥 하이닉스가 독점하는 시장으로 좀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실적도 괜찮은데 여기서 좀 방점을 찍는 부분이 결국에 HBM3이 12단이 올해부터 이제 내년 중순까지의 메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HBM4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HBM4 가격이 이게 이제 뭐 애널리스트마다 추정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30%에서 50% 정도 이제 3에 비해서 4가 가격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HBM4를 제대로 못 넣는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네. 내년에는 30에서 50% 더 높은 가격으로 HBM을 납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또 한 단계 점프업을 더 하게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정이 있어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잘 못 는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현재 봤을 때는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구조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은 이게 뭐 들리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TSMC에 보내서 네. 그걸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로는 TSMC에서 삼성전자한테 피드백을 잘 안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자이다 보니까 네. 삼성을 좀 견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구조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HBM4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똑같죠. TSMC에 보냈는데 네. 얘네가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잘 안 돌아가, 에러 발생했어, 혹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안 해주면은 그냥 납품을 하고 나중에 엔비디아한테 이거 니네 뻥났잖아, 네. 그냥 이런 결과만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뭐 그런 거를 서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3, 12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까지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은 삼성은 좀 구조적으로 HBM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은 확실히 더 유리한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기판이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관련된 기판을 만드는데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해 이제 연초 대비해서 50% 정도 네. 상승한 상황이고, 두산도 거기에 들어간 동판을 만드는데 주가가 50% 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 향 기업들을 그 공급망을 위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결론이시네요. 네, 뭐 SK 하이닉스가 됐든 아니면 엔비디아가 됐든 뭐 납품이 HBM과 관련된 뭐 납품 가능한 회사들이 실적이 좋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컴퓨텍스 대만에서 하고 있는 거 거기서도 뭐 우리나라는 영 주목 못 받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AI가 조금 힘든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AI에 대해서 전 세계 그 IT 업계에선 한국 좀 힘들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다라고 네.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두 회사 다 LNM을 자체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모델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제 네. 메타가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광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맞춤형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광고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광고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광고 단가를 상승시키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AI 서비스를 뭐 챗GPT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AI를 활용해서 광고 효율성을 더 증가시켜서 우리는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휴를 통해서 그쵸, 뭐 오픈AI.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좀 AI가 되기에는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제 개발 효율성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AI가 없어서 과연 향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기업단에 맡기긴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정치적으로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AI 산업을 좀 육성시키고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투자를 활성화시켜야지만이 AI 서비스가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만의 AI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은 어떠세요? 요즘에 원자력 쪽에 관심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네, 원자력도 좋고요. 그냥 발전은 다 좋은 상황. 발전은 네. 전기가 하여튼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건 사실 LNG 발전 네. 쪽이고요. 그래서 가스터빈. 국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배열 회수 보일러라든지 뭐 에어 쿨러라든지 이제 뭐 발전소에 들어가는 뭐 주요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100% 이상 오른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닌 게
수주가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가가 100% 올랐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업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전력 기기 쪽, 뭐 전력 관련된 쪽은 하여튼 발전이든 뭐든 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고 엄청나게 좋은 AI 관련된 다른 하드웨어나 서비스보다도 더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이제 상장된 이제 LNG 밸류 체인 발전 밸류 체인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쪽은 잘하는 편이죠, 그래도. 근데 이제 업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소수 업체이긴 한데 네. 그 업체들이 나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도 뭐 인정받는 부분이고요. 네, 뭐 HRSG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하게 봤을 때 뭐 3개에서 5개 업체가 좀 과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 1개 업체가 국내 업체인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수출 경험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 대선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거든요. 네. 보통 대선에서는 이제 그 대선 전에 막 어디가 뭐 이기냐 뭐 이런 것 때문에 테마주도 이제 많이 뜨고 그런데 이제 그 테마주도 대충 다 정리된 것 같고 네. 대선이 주식시장에 영향 줄 거는 뭐 어떤 것들 좀 있다고 혹시 뭐 판단하시는지. 근데 이제 대선 테마주들은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상법 개정이 되느냐 네. 안 되느냐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법 개정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투자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기와 관련된 테마는 좀 더 길고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PBR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이나 주주 권익이 좀 더 보호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네. 시장 전체가 조금은 뭐 우리 PBR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기대할 수 있겠다. 전체적인 시장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네. 또 간절히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네. 몇몇 섹터들 그리고 뭐 테마들 끝에는 뭐 대선 이야기까지 잠깐 좀 나눠보긴 했는데 네. 그래도 뭐 투자하기 그렇게 나쁜 상황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지금 환경 자체는 저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라고 예, 보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부터 제가 이제 뭐 정프로님은 굉장히 국내 시장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네. 그래도 이제 희망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국내 시장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피킹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킹을 잘한다고 하면은 국내 시장도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규 대표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